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기업은 국가 존립 기반 자유시장 경제만이 명품기업 만들 마지막 보루라는 제목으로 안정현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10월 2일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키운 것은 기업, 한 해 제조업체 3만 개 증발, 기술개발 안주하던 독일 몰락의 길, 한국도 대비해야, 뚝뚝 떨어지는 경제 자유지표, 정부기업 다시 뛰어야, 오늘날 대한민국 GDP의 70% 이상이 기업 활동에서 나오고 수출 의존도가 40%를 넘는 현실에서 기업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하나가 1인 기업인 자영업자는 무려 100만 곳이 문을 닫았다. 무자비한 규제와 노동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원인인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경제 주체인 기업이 사라지자 시장은 정부와 소비자만 남았다. 호텔 경제학을 골수에 담은 정부는 기업의 세금을 걷어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뿌려대지만 경제를 떠받쳐온 호텔은 이미 사라진 뒤다. 세계 최강 제조 산업 독일의 몰락. 독일은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토대로 무시무시하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붐의 덕을 톡톡히 봤다. 자동차를 비롯해 기계, 화학 제품을 중국에 팔아치우며 안주한 탓에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동안 켜켜이 쌓은 기업 규제와 노동자 위주 정책들도 한몫을 했다. 한국, 독일보다 일본보다 빠른 추락을 하고 있다. 독일은 바덴 비루템페르크와 바이에른 지역을 중심으로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중견기업들의 활약으로 변동성을 줄였다. 히든 챔피언은 제가 책을 읽어온 바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저성장이지만 2023년에 한국을 오히려 성장률에서 앞서는 등 탄탄한 팬더멘탈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 0.7%, 2021년 4.1%, 2022년 2.6%, 2023년 1.4%로 급격한 변동폭을 보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뚝뚝 떨어져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정책은 규제 강화, 노동자 편향으로 기울였고 기업 규제와 의무를 늘린 탓이다. 중대재해처벌법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노조법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 8대 주력 산업 모두 위태. 중국은 정부 주도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제조 굴기에 나섰다. 세계사에 없던 정부 주도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든 중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첨단 산업에 쏟는다. 저는 이거를 국가 자본주의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이 금융을 앞세운 서비스 산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 팬더멘탈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평가. 무차별 확장 재정 기업 투자금 씨가 마른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지출을 728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8.1%라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채 공급이 늘면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는 은행 대출, 회사채 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 기업 없이는 국가도 없다. 자유시장 경제 지켜내야. 결국 해법은 정부와 기업의 공존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된다면은 한국도 금리 인하를 어, 해야 되지 않느냐. 금리 차이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견해들도 또한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가자본주의 경쟁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요. LG전자는 중국 가전업체들과 합작 개발 생산 JDM 체제를 구축하고 저가 가전제품을 생산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중국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의 노동력을 활용해 중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의 제조업 상당수를 빼앗긴 일본도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결코 철수하려 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술력이 추격당하더라도 일본만의 장인 정신이 담긴 자동차, 반도체, 소재 등 명품 제품은 충분한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갈등 해소도로 좀 갈등 구조도를 그려봤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돼야 된다.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자본주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 뉴스 보도가 이쪽 C에 해당하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하여는 반드시 민간 자본주의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가야 한다. 그래서 국가 국고 보조금이라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국가 자본주의 중심과 민간 자본주의 중심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면 국가 보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영기업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는 민간 기업에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주식을 좀 인수하는 거로 지금 미국도 슬슬 이 국가 자본주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처럼 혁신청을 만들어 벤처 캐피탈에 투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벤처 컴퍼니죠. 음, 미국도 정부의 경영 참여를 위하여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 인프라는 국영기업이어야 한다. 다소 창의성이 떨어지더라도 말이다. 일본처럼 우정국을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에 관한 한 국영기업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자체가 주주로 참여해야 경영이 일수리이고 노조는 이수리로 해야만 한다. 미래 사회가 과연 노조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가면 쓴 팬덤 비즈니스 정치. 임경구 기자가 프레시안에서 10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밤 대선 승리가 확정된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했다. 대선 기간 내내 정당 책임 정치에 기반한 민주당 정부를 구현하겠다던 공언대로다. 취임 100일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하는 게 국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방향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의 직접 민주주의는 적폐청산과 공명했다. 문재인 윤석열 학자품 적폐 수사는 전방위로 길게 이어졌다. 그 사이 제도 정치권에선 대의민주주의 바탕인 다당제가 단명하고 2020년 총선을 거쳐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양당 체제가 고착됐다. 적폐를 도려낸 공으로 검찰총장에 발탁한 윤석열 검사와 검찰개혁 역시 시기도 조합도 어울리지 않았다. 결과는 뼛속까지 검사인 전직 검찰총장 머리에 공정과 정의의 왕관을 얹는 역효과를 냈다. 주권자 국민은 촛불로 집권한 정부를 단 한 번만 기회를 주고 갈아치웠다. 직접 민주주의로 포장한 덧센 팬덤 정치. 마침 직접 민주주의론이 플랫폼 기반 팬덤 비즈니스의 외양을 꾸미는 장치로 세계적으로 변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살은 포퓰리즘 정치다. SNS로 대중을 직접 선동해 독보적 정치 브랜드를 구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 주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 개딸 이재명 강성 지지층을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국민중심 직접 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여권은 내란 척결 전선을 세 갈래로 뻗었다.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는 내란 척결, 위원정당 해산, 청정내 대표이라며 겨눈 국민의힘을 비롯해 검찰 그리고 사법부다. 흐름을 주도하는 몸통이 된 강성 지지층에서 나왔다. 이들의 영향력이 민심으로 둔갑하는 일이 잦다. 검사 대통령의 칼과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검찰은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다음은 사법부. 이 대통령은 상권 분립에 권력 서열론을 적용해 민주당의 독주에 힘을 실었다. 최고 권력, 국민주권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임명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이 겨눈 타겟의 실질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자 내란 공조라는 주장이다. 사법부 스스로 신뢰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는 진영과 정파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다. 여권 강성 지지층과 일반 여론의 괴리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압도적 최하위는 늘 국회다. 민심의 실제를 오판한 문재인 정부가 실패가 남긴 교훈이다라고 비판적인 글과 뉴스 보도를 냈네요. 국가전선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소 투신 사망. 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네요. 박소경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3일 보도했습니다. 국가전선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투신해 사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독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중대본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장애가 아니라 마비로 표기해야 한다. 장애는 걸림돌이지만 마비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미 국가전산망 마비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견해를 말씀드린 게 있죠. 그 근본 원인이 자살로 이어질 것인가, 이어진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이 화재 사건의 근본 원인이 저는 추적을 하면은 그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거부터 밝혀라. 중국산이면은 교체하는데 들여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거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 집행과 뭐 이런 거에서 밀려서 그건 단지 지금은 추정 가정만 할 뿐이죠. 뭐 원인을 조사한다지만 진실이 밝혀질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구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뭔가 고민의 흔적이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자살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이 최근 우리나라는 이제 자살 국가가 아니고 자살을 당하는 나라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왜 죽어? 그냥 원인 밝혀가지고 명예 회복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내 외국인 결핵 환자 절반은 요거 외국인은 제가 넣습니다. 절반은 중국인 무비자 확대로 감염병 예방책 시급. 요거를 그대로 하면 한국 결핵 환자 절반은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어, 그래서 또 보게 됐습니다만 내용은 약간 좀 다릅니다. 조성호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인의 무비자 사적 면제 관광 확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주요 감염병 중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다른 뉴스에서도 얘기지만 비자 무면 사적 면제 무비자 뭐 한다고 그러지만 뭐 중국 관광객 크게 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 강화와 질병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소속 입국 단계부터 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청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덕과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가요? 국가별 대책과 예방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 긴 그 서술형 거를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과 2024년 비교했는데요. 국내 신규 결핵 환자 수는 2019년에 3만 304명이었는데 17,944명으로 줄어서 40.8%가 감소했습니다. 외국인도 줄었습니다. 32.6%, 1,597명에서 1,07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1597명과 1077명 중에 외국인 비율을 전체로 보면 5.3% 6%인데 중국인이 외국인 중에서 789명이었고 그 2024년 501명이었는데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 비율이 49.4% 46.0%니까 그래서 결핵 환자 절반은 중국인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오해를 살 만하죠. 어쨌든 비례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올 수가 없겠죠. 또 매독도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92명, 중국인이 그 중에서 또 53%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IV는 통계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결핵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매독 환자, 근데 2024년에 외국인이 221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매독 환자는 현재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이 성매매 이런 관계 뭐 이런 등등 이런 거로 해가지고 매독 환자가 지금 59.2% 이거가 1순위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외국인이 140.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숫자는 이게 작다 그러지만은 이게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매독이라는 게 참 그 성병 중에서도 아주 그 가장 독한 거라고 그러죠. 매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독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방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 보도할 때, 저 같으면은 결핵 환자도 중요하지만은 숫자적으로는 자지만 이렇게 증가한 거, 결핵 환자는 결국 국내나 외국인도 줄긴 줄었는데, 매독이 이게 왕창 증가했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니냐. 이거를 또 이슈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동 손님들 중국인 비자 면제 후에도 변함없어. 한국 여행업계는 어깨가 비쳐요. 르뽀 유병훈 이호준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서울 명동 관계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명동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개인 관광객들이었다. 2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 비자 신청 어렵지 않아요.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범 도입이 검토된 뒤 9개월 만에 도입됐다. 페이스팩 판매점 직원 김모 씨 38살은 중국인 관광객은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어요. 명동 쪽에는 안 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가게 직원 김모 씨 43세는 중국인 관광객은 평소보다 5% 정도 늘었고 무비자 입국 시행 전인 지난주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이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무비자로 때문에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크루즈선부터 중국인 관광객 1,700명 하선도 크루즈객은 올해 초부터 원래가 비자 면제였다. 이게 부산의 주진우 국회의원이 또 주도해서 한 거라며요. 중국인 관광객도 개인 여행으로 비자 면제라도 단체 투어는 참가가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효과 별 볼 일 없다면 폐지해야 타당하다. 비자 입국 대만 관광객도 의외로 많을 것이다. 중국말을 쓰니까 표준말로들 서로 하면은 저게 본토 중국인인지 대만인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종로 5가에서 제 친구 놈들이 한번 그 뭐죠 육회 골목에서 줄 서서 있는 중국인 관광객한테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영어로 물어봤나? 뭐 했는데 대만에서 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C가 오는 에이펙 때 증가할까? C한테 잘 보이려고 비자 면제한 것은 아닌지 김태년이는 집회 외국인 혐오 집회금지법도 발의해 주시고 지금 딸랑딸랑 거리는 애들 이 김태년이 저하고 학렬이 같아가지고 나이 젊은 애가 하마스 곧 미 계획 태도 결정할 듯 수정 여부 또는 거부의 견해도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카이로 시사입니다. 이스라엘 신문 예루살렘 포스트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의 평화계획에 관해서 이슬람 조직 하마스가 조만간 수락의 가부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속자성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계획에는 무장 해제나 인질 전원 석방 등 하마스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인 답변을 할지는 불투명하답니다. 이 신문은 아랍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하마스 관계자가 미 계획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동의하며 인질 인도와 이스라엘군 철수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영국 BBC 방송은 2일 하마스 가자의 군사 부분 지도자들이 이 미국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도자는 이 계획이 하마스가 동의하든 말든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전투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했다고도 한다. 장차 이스라엘에 의해 팔레스타인은 소멸할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셧다운을 통해 프로젝트 2025의 목표를 더욱 추구하면서 더 이상 프로젝트 2025와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질 콜빈이 AP에서 10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기간 동안 필사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던 보수적 청사진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설계자 중 한 명은 정부 셧다운을 활용하여 연방 인력 규모를 줄이고 민주당 주들을 처벌하겠다는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의 명성의 루즈보트를 만나 대부분 정치적 사기인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기관이 삭감을 권장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결정할지라고 발표. 이 발언은 지난해 대부분을 헤리티지 재단이 오랜 동맹국과 전현직 행정부 관리들이 초안을 작성한 연방정부 개편인 프로젝트 2025를 비난하는 데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반전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취임 선서 이후 대통령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연방 인력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25 프로젝트에 지시된 계획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정보 효율성 보소 및 예산 삭감 패키지와 같은 노력이 포함되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가 행정부에 의해 중단 폐기 또는 보류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셧다운을 민주당이 지지하는 프로젝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이 있는 주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척스모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지한 뉴욕시 교통 프로젝트에 180억 달러를 보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말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그들은 정부를 폐쇄하기로 투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를 사실상 차단하고 행정부에 넘겼습니다라고 오히려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OMB라는 게 있는데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앤드 버젯 미국 행정관리 예산국이라는 게 있네요. 보우트는 OMB를 대통령의 항공교통 통제 시스템으로 묘사하며 이 시스템은 백악관 정책 과정의 모든 측면에 관여해야 하며 실행기관의 관료제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슈머는 목요일에 왕국의 열쇠를 대통령에게 넘겼다. 영은 헌법이 영이라는 또 그 국회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 백악관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회에서 공화당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그 퀀타코 해병대 기지에서 최고 지휘관 모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어, 나이 먹은 장성들도 민주당 쪽에서 진급한 애들 또 다 자르겠다는 의미로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네요. 뭐 남녀 평등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거 동성애 뭐 군대에서 이런 거 하면은 그런 새끼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로마 제국 로마사를 보면은 로마 군대들이 오랜 현장에 나가서 그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 동성애로 뭉쳐져 가지고 또 그 뭐 전투를 잘했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건 뭐 잘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